죽은 놈들 나왔나 그러고 해야 하는데 나타난 것도 하나도 없어요. 아무 연고도 없는 민간인을 잡아다가 자기들 보복 분풀이로 그렇게 학살을 해버리고 국민이 입은 피해에 대해서는 노타치를 해버렸다는 겁니다. 사실을 이 변조한 애국 조직들이 어떻게 활동을 했을까? 80년 5월에 군인들의 기억조차도 다 바꾸거든요. 내가 우리 아들 죽은 자리에 거기서 죽으려고 몇 번을 다녔어요 거기를. 잘 봤어요. 그리고 이렇게 화상으로 통화하고 이런 것들은 다 녹화에 들어간 얘기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이렇게 기획하고 회의하고 취재하는 이 과정 자체를 시청자한테 보여줘가지고 판단은 시청자께서 직접 하시는 걸로. 자, 당신이 아는 5.18 광주 민주화운동은 반쪽짜리다. 예컨대 뭐 기본적인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몇 분이 돌아가셨을까 이런 것들부터 해보면 어떨까 싶은데 현재 공식적으로는 165명이다, 뭐 160 몇 명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전두환이 알려준 숫자다 이렇게까지 표현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 숫자가 1980년 5월 31일 그때 이제 계엄사 1차 발표 때 나왔던 민간인 사망자 숫자가 144명이었고 의문을 제기하면 유언비어 유포죄로 검거가 됐어요. 거기에 조금 더 이제 추가가 된 숫자이기 때문에 그분의 말이 맞는 거죠. 가해자가 지정한 숫자대로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그 5.18 당시에 이제 아들을 잃은 어머니 한번 같이 보시고 그다음에 얘기 나누시죠. 권호영 15살 먹었어. 나가서 안 들어오길래 27일 날 간지 송장만 옆에가 모두 입혀졌더만 이거 이 얘기 한번 봐보시오. 그래도만 그래 이제 보니까 얼굴이 없어. 너들너들너들이 뻘게 갖고만 있지. 눈도 없고 뭐도 아무것도 없어갖고 있고 당목을 입고 벗기니까 옷도 아무것도 없고 깨댕이 할딱 벗겨놓고 신발까지 다 벗겨가 버렸어요. 우리 애기 아니다 그랬지 이제. 우리 애기 이렇게 안 생겼어. 우리 애기 아니에요 그래 버렸지. 그것은 내가 죄인이에요. 죄인. 아들 죄인. 내 자식을 보고 아니다 하고 내가 참 22년 만에서 이제 글이 옮겨 갖고 이거에 기대요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2002년까지 아예 피해자로 인정이 안 됐던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행방불명자 이렇게는 돼 있었지. 뒤통수가 보니까 여기 하나 맞고 여기 한 가운데 하나 맞고 그랬더만 총구멍이 있더만 2개가. 내가 참 일치 아니다 했을까? 왜 아니다 했을까? 시야대도 안 했을까? 이래지 마음이 미켜지고 참 기가 막혔네 저분. 발굴되지 않은 민간인 사망자 숫자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데 이게 1985년에 국방부가 작성한 전두환 정권의 국방부잖아요. 여기서 작성한 보고서인데 총상에 의한 사망자가 현황이 M16 29명, LMG 기관총 47명. 이 LMG 이게 보고를 할 때는 기타 이렇게 돼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은폐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고한 게 아니냐. 그리고 이 문서도 85년 문서인데 이건 안기부가 만든 건데요. 사망자가 164명이라고 돼 있는데 뒤에 부상자 명단을 보면 부상 부위에 사망 이렇게 써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저희 팀 취재 내용을 종합해 보면 이거는 광주 항쟁 기간 즉 5월 18일부터 27일 사이에 총을 맞았다든지 뭐 이런 부상을 입은 그렇지만 27일 이후에 결국 사망한 이런 명단으로 추정돼요. 광주 분들은 27일 이후에 사망한 사람들이 뭐 600명이다 700명이다 아무튼 뭐 훨씬 많았다는 건데 당시 전두환 정권은 딱 27일까지 사망한 사람들만 사망자 명단에 넣었거든요. 이 명단을 보면은 85년도에 안기부는 이걸 이미 알았다고 추정이 되잖아요. 사망자 숫자가 훨씬 많았다는 걸. 안매장 부분에 대해서도 목격자들이 있었다는 증언이 나오기 때문에 공수부대나 계엄군이 이 시신을 안매장하기 전에 다 얼굴을 깨끗이 이렇게 씻고 사진 촬영하고 고유 번호까지 매겼다라고 하는 여러 목격자들의 증언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좀 전반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행불자 묘역에 가면 누구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묘비 아래는 시신이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무명열사의 묘가 또 5개가 있습니다. 거기는 시신은 있는데 묘비명에 사람 이름이 없어요.
이제까지 국가기관이 한 9차례 조사를 했어요. 5.18에 대해서. 가장 광범위한 조사를 했던 게 검찰의 조사인데 검찰은 조사권이 있었고 기소권이 있었고 수사권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있었죠. 이 권한을 최대한 활용을 했다라면 지금보다는 좀 5.18의 실체적 진실에 좀 더 다가가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죠. 한계도 존재하지만 저는 성과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신군부의 영향력이 여전히 살아 있었고 파열음을 내는 데는 일정한 한계가 있었다. 김영삼 정권 때 2차례 검찰이 직접적인 수사를 진행했던 적이 있어요. 요거를 한번 집중적으로 한번. 오케이. 저도 좀 그동안 찾았던 자료들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통화할 네. 적에 서로 이제 좀 교류도 하면서 얘기 좀 해봅시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저번에 그 맡긴 거 있잖아. 5.18 기사 가지고 빅데이터 분석. 결과가 나왔고 1990년부터 2020년 2월 11일까지의 텍스트 데이터, 기사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했고 아래쪽 왼쪽에 보면 이제 검찰 노드가 있는데 그 동그라미 이 검찰 노드 안에는 진상이나 진실, 규명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지 않는 거지. 진상이나 규명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는 결국 피해자라는 단어, 계엄군 이런 단어들과 같이 연결이 되거든. 이것으로 미로 짐작하는 거는 진상 규명 이런 노력들은 사실 피해자가 얘기하거나 아니면 피해자들 그룹이 이야기를 하거나 이걸 검찰과 관련해서 나타나진 않았다는. 그리고 하나 검찰하고 같이 붙어 있는 것들은 보니까 다 그냥 뭐 전두환, 노태우, 신군부 12.12. 재판 이런 쪽에 좀 초점이 맞춰 있었다라고 보여지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보내주신 거 있잖아요. 검찰, 군검찰. 95년 1차 수사 그거. 결과 보고서 요거. 예, 그 양이 되게 일단 많은데 이 많은 양 중에 진짜 피해자 조사 부분 이거는 뭐 없더라고요. 결국 양 80년 그날에 가해자가 얘기했던 그 통계자료 그대로 뭐 반복하고 있는 정도인 거죠. 단순 조사나 질의 청문이 아니라 말 그대로 수사인데 이거 이렇게 하면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광주 분들은 도대체 뭐라고 그러시나요? 그것도 영상 파일 지금 보내드릴게요. 사람을 그렇게 엄청나게 죽이고 이런 것들은 특히 아무 연고도 없는 민간인을 잡아다가 자기들 보복 분풀이로 그렇게 학살을 해버리고 있는 것은 6.25 전쟁 때도 그런 사람들은 잡아다가 다 처벌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5.18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단 한 사람이라도 처벌을 받았냐는 말이죠. 국가가 당한 권리 침해, 국회, 행정부, 사법부 이런 부분이 권능 행사를 못하게 군대를 동원해서 특정 세력들이 월권을 해버렸다. 이 부분에 대해서만 처벌을 한 겁니다. 국민이 입은 피해에 대해서는 노타치를 해버렸다는 겁니다. 단 한 건도 처벌을 하지를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190페이지에 가면 정치적 변혁이 성공하여 새 질서가 실효적으로 되면 새 질서가 법률 질서가 되며 법적 효력을 다투거나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실질적으로 어찌됐건 쿠데타는 성공을 했고 그 사람들에 의해서 권력이 장악됐고 새로운 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뭐 이제 와서 무슨 수사냐, 불가능하다 라는 얘기가 쫙 붙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웃고 싶어서 웃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 수사 검찰 조사 왜 한 거예요?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논리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게 되는데 197쪽 이하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발포에 대한 면죄부를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수세에 몰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쐈다. 대검으로 찔러 죽인 사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좀 정말 무시무시한 거잖아요. 사람을 총으로 쏴 죽이는 것도 끔찍한 거지만 뭐라고 나오냐, 지휘관의 의사와 무관하게 공수 부대원들에 의하여 시위 진압 현장에서 대검이 사용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건 개인의 일탈행위지 어떤 그 공수부대의 지휘관이 내린 명령은 아니다. 되게 이 검찰 조사 보고서가 무서운 이유는 뭐냐면 그 목격자들이 봤었던 그 무수한 폭력행위에 대해서 문제가 있긴 하지만 이거 처벌할 수 없다. 이렇게 일일이 다 면죄부와 변명을 다 하고 있다는 거죠. 이거 어떻게 이거 수사팀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이제 그 당시에도 이제 기사가 이제 많이 나왔던데 보세요.
일단 지검장 최영광 지검장인데 1980년 5월 광주 항쟁이 있었던 그 당시에 국보위 법사분과 위원이었던 분이 이 95년 수사 때 지검장이었더라고요. 정말 12.12 군사 반란을 합리화시키고 법률적으로 정당화시킨 다음에 전두환 정권이 합법적으로 기능할 수 있게 하는 그 모든 기능을 다 만들었던 곳이 지금 방금 말씀하신 국보위 법사분과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일을 했던 사람이 나중에 이 전두환 정권에서 벌인 범죄를 처벌하는 역할을 지금 했다는 거 아니에요. 주임 검사는 장윤석 부장검사인데 장윤석 부장검사. 아무튼 뭐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 이게 시민사회가 난리가 나니까 3일 후인가 며칠 후에 그 장윤석 부장검사가 기자회견을 해요. 보내드린 이 기사가 우리 기사인데 요때 검찰 출입하면서 취재했었던 우리 기자 선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선배 지금 이 근처에 와 계신데 잠깐 가서 얘기 한번 들어보죠 뭐. 네, 안녕하세요. 당시 분위기가 좀 어땠는지요? 이걸 불법화할 수는 없었다. 이제 장윤석 부장이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오히려 그렇게 설명을 하면서 여론이 좀 더 들끓었던 것 같아요. 욕을 사서 먹었다고 할까요? 장윤석 검사는 뭐 소신이 있고 이런 검사가 아니에요. 그냥 검사 중에 그 한 사람일 뿐이고 그때만 해도 김영삼 정부 초기만 해도 검찰이 청와대 무슨 뭐 하부기관 비슷한 이런 관계였어요. 그래서 수사 진행 상황 다 청와대에다 보고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김영삼 대통령하고 청와대에서 다 했던 거죠. 처음에 불기소했던 것도 그렇고 나중에 입장을 번복해서 이제 기소를 하게 된 것도. 맞아요. 이게 따지게 되면 95년 10월 20일 날 박계동 의원이 노태우 비자금 4천억 원 이걸 폭로를 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얽히면서 180도 입장을 전향을 하게 되는 거죠. 검찰의 재수사 및 기소를 명령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김영삼 대통령이 이제 자기 정치적인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카드로 이걸 쓴 겁니다. 그러니까 이 5.18 재수사의 목적이 진상규명이 아니었던 거예요. 결국은 4개월 전에 이거는 처벌할 수 없어 라고 얘기했었던 검찰이 수사를 하게 되는 상황을 이제 완전히 전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4개월밖에 차이 안 나요? 4개월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 당시 뭐 이렇게 자조적인 얘기라고 하는데, 그럼 우리는 물라면 물고 물지 말라면 안 무는 뭐 개다. 이게 이제 나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전두환 노태우를 중심으로 했던 사람들을 체포해서 재판까지 붙였던 것까지 이제 가게 되는 거죠. 판결문들. 맞아요. 다 정치 상황하고 맞물린 네.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체계적이고 단계적으로 간 게 아니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비판적으로 그 취재원들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그래요? 제가 그 파일 한번 보내드려 볼게요. 네. 그러니까 지금하고 똑같다는 얘기인데 지금 뭐 공수처니 뭐 이런 거 만든다는 거하고 똑같고 그런 건데, 그때도 특별검사 제도를 도입해가지고 민간인이 중심이 돼서 이것을 수사를 하자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선수를 쳤어요. 야,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게 더 나서 이렇게 하면서 그 자체 검찰 안에서 특별수사팀을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래갖고 먼저 막 정치권에서 뭐라고 하기 전에 수사를 먼저 치고 나가버린 것이죠. 그래서 12월 말에 법이 통과되기도 전에 사람들을 불러다가 다시 조사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충분히 수사를 하고 나서 기소를 해도 상관이 없잖아요. 근데 그게 되기도 전에 한 달 반 반도 안 나갔을 것 같아요. 1차 기소를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가서 막 뒤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무사에 가서 뒤져보니까 오공전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사실 나오니까 또 2차 기소를 하고 막 이런 식으로 수사를 해간 거죠. 너무 흡사함이 똑같잖아요. 지금 이번하고. 이거 완전 똑같은데? 지금까지 오면서 계속 이제 반복되어 오는 흐름이 이어지게 되다 보니까 이제는 하나의 어떤 그 검찰 자체가 권력기관이 돼버리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처벌받은 사람이 총 15명밖에 안 되네요. 그중에 맞아요. 2명 전두환 노태우 나중에 사면된 거고, 나머지 13명은 뭐 3년에서 8년형 사회 정도 받은 거고.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의 공모와 적극적인 가담 행위가 있었다라는 건데, 그런 것들이 사실상 재판 자체를 받지 않은 거죠. 현장 발표자라든지. 네. 마지막 남는 건 이제 피해 당사자들만 너무너무나 억울하게 되는 거죠. 고생하셨습니다. 이따 다시 전화 드릴게요. 네, 수고했어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그럼 현재 국회의원이에요? 아니요, 지금 국회의원 아니고 3선 내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공천에서 좀 밀려가지고. 세들 입장에서는 정말 이런 얘기 들으면 너무너무 가슴 아플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묻혀갖고 있지. 이거 별관 나타난 것도 하나도 없어요. 내 목숨이 하나도 아까운 것도 없어요. 나는 시방은 죽어도 나는 하나 못 안 하는데 우리 이것을 자리를 차려놓고 본질로 해놓고 죽어야지. 이만만 묻고 나는 있으면 한 거 이게. 내가 그저께도 어찌 참 내가 우리 아들 죽은 자리에 거기서 죽으려고 몇 번을 다녔어요. 그거를 해놓고 죽어야지. 그러고 내가 그만 하나 묻고 있으면 이라고. 다음에는 저희가 또 어떤 이야기를 좀 진행해 볼까요? 이 검찰 수사 이전에 뭐 조사할 수 있는 뭐 그런 뭐 근거 뭐 자료라든지 문서라든지 주로 군 조직 어떻게 스스로 가지고 있는 자료들 이런 것들을 좀 은폐하고 왜곡하고 했는지. 그러니까 조직적인 은폐 왜곡의 시도가 있었다. 저도 좀 자료를 좀 찾아보고 이 부분에 네네. 대해서 한번 같이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예.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어요. 예, 전화 드릴게요. 네.